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가 오늘 또 법안 심사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부터 구제 방법까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죠.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 요건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였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한시가 급한 피해자 지원 특별법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부동산 현장 전문가시죠. 장석호 공인중개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가는데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심사가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금 회의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당초 피해자 지원 대상 요건을 6개에서 4개로 줄이는 수정안을 놓고 지금 여야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네. 특별법, 국회 지금 심사 중인 특별법 정부가 이제 수정을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상황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 대학력을 비롯해서 6가지 항목이 전부 해당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6가지 항목을 보면은 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또 공매가 진행돼야 되고 예. 또 이 면적이나 보증금이 국민주택, 서민주택에 해당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당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고 상당한 금액으로 또 손실을 봐야 되고 예. 또 이게 이제 전세 사기 의도를 또 증명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여야가 지금 합의 보는 거는 상당한 수의 그 피해자와 그다음에 상당한 보증금을 손해 보는 거는 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그 이제 합의 과정에서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네. 야당은 아마도 채권을 매입해서 선보상을 계속 주장하는 것 같고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달라 그런 얘기죠. 네. 근데 뭐 야당은 그런데 여당은 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이 아무래도 그 채권을 매입해서 선보장하라는 얘기가 네. 여당의 기본 방침이 안 된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하는 네. 걸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서민주택의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면적도 애매하고. 근데 이 부분은 3억 범위 내에서 50% 정도는 증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4억 5천까지 해당되지만 네. 사실은 그 이상 되는 전세자도 피해를 보는 경우는 전 재산이거든요. 예. 같이 손해를 보면서 서민으로 이거 뭐랄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불구하고 예. 금액을 설정했다는데 아마 또 반발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임대인을 기망하거나 뭐 속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전세 세입자들이 그 전세를 났을 때 갭 투자 방식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대환 전세가 되지 않는 경우는 돌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 금액으로 들어갔던 걸 사놓은 임차인이 그 금액으로 전세를 놔야만 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거 역시 또 뭐 처벌 대상도 되겠지만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를 지금 현재 여야가 좀 합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수정안 4가지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 부동산을 많이 하시는 장석호 대표님이 보시기에 4가지 이제 바뀐 거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좀 보고 싶은데 제가 4가지 바뀐 걸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네. 의미가 좀 있어요? 네,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요. 예. 확정일자까지는 굳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요건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미출고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임대인, 임차인이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임대차 계약서만으로도 있잖아요. 예. 미출고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확정일자를 요구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요. 너무 처음부터 까다로웠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는 피해자를
임대 포함시켜주겠다는데 저는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 서민들이거든요. 하루 벌 하루 먹기 정말 살기 힘든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임차권 등기하는 데 있잖아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라면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를 법원같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그 절차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임대차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피해자를 정부가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해도 되는데 이것도 예. 조금 수정했지만 큰 의미가 없다. 두 번째. 그래서 임차권 등기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임차권 등을 굳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가 예를 들어 대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행정정보 열람에 이런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 계약서로 그다음에 전입신고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확인해서 정부에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 임차 주택 요건 아까 권대중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 요건은 이번에 삭제하고 보증금액 3억 원에서 50%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4억 5천까지 가능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인천 미추홀구 금액으로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거의 100% 해당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정부 자료에 의하면 3억 넘는 임대인 7명 정도라고 분석했거든요. 3억 넘는 경우. 예, 네. 실제 그리고 깡통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깡통 전세와 깡통 전세 사기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네. 깡통 전세가 아닌 깡통 전세 사기의 피해금은 대부분이 3억 이하입니다. 네, 그거 조금 이따 예,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 4억 5천까지라면 모든 피해자들은 다 구제될 현재 발생한 피해자들은 다 보호받을 수 있을 거로 금액으로는 보입니다. 다 될 것 같다. 두 번째, 전세 사기 의도가 명확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기망이 사기죠. 속임수, 기망이나 부정한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지급 능력이 없는 바지 사장한테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도 이런 전세 사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한 거. 네네. 요거는 뭐 좀 더 대상이 또 확실히 넓힐 수 확대된 있는 거죠. 확대된 건데 이 부분도 기준을 좀 정부에서 명확하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 그 경계를 정부에서 일정한 수치라든지 주택의 뭐 가구 수라든지 임대인의 또는 뭐 피해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으로 한다든지 정부에 확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로 수정한 것과 과연 여야가 어떤 의견 일치를 이룰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은데요. 혹시 피해자들이 이 수정안에서 더 바라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걸까요, 피해자들?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전 재산이 돌려받지 예. 못하기 때문에 예. 선채권 매입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길 바라겠죠. 선채권 네, 매입이 근데 결국 그거는 또 이제 논란이군요.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민 정서가 아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억울한 일이지만 예. 이게 이제 그 사고 난 현장만 그렇게 지원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뭐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도 사업을 하다가 망가지는 경우도 지원해 줘야 되는 형평성 문제가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마도 좀 다른 걸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전액 보상을 해주고 보호해주는 거를 바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줄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여야가. 네. 이제 지금 뭐 기왕의 피해자 구제 관련된 그동안에 저희가 이 방송에 몇 번 했는데 전세 반환금, 보증금 그 채권을 정부나 공공기관, 특히 야당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서 일단 좀 지원해 준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자. 피해자들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야당 의원도 정의당 의원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석호 대표님은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의 주장이라든지 피해자의 주장이 좀 과한 면도 있습니다. 과하다? 인천 미출구 사기 피해자분들 그분 정말 안 되었고 네. 그건 개인적으로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천 미출구 같은 경우는 깡통 전세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인 깡통 전세하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깡통 전세와 다르다. 일반적인 깡통 전세 사기는 대부분이 선순위 근저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 인천 미출구 사기 사건의 90% 이상은요. 아마 7세대 정도 제외될 것 같은데요. 네. 거기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15년도, 16년도부터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등기등본을 열람하고 하는 게 뭐냐면 임대인이 실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과 그다음에 근저당이라든지 압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대책위원장님도 분명히 방송에 나오셔서 얘기하셨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걸 제외하고 완벽하게 깨끗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임대차계에서 가장 큰 하자가 선순위 근저당이에요. 선수의 근저당이 그 그걸 하자인데 빼고 깨끗했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천 미추홀구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의 과실이 뭐예요? 선순위 아까 건저당이 선순위 있는 걸 있는데도 알고 들어갔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거죠.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른 사정이 곳에 어떤 들어갈 수- 거냐면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네. 그 건축주와 공무원 6명의 공인중개사가 이행각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행각서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도 공범이잖아요. 예, 그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공인중개사들이 이행각서 적은 거는 법적으로 소송을 가면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공인중개사가 변제해주지 못할 능력이 든다면 능력이 안 된다면 피해는 당연히 발생하는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잠깐요. 권대중 교수님, 지금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에 대해서도 우리 장석호 대표님도 반대를 하는데 이번에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를 했다. 집값을 과도하게 끌어올린 다음에 집값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 하나. 이게 사회적 재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피해자들을 보증금을 좀 돌려줘야 된다는 게 이제 정의당과 야당, 민주당 의원의 주장인데 정말 좀 법적으로 저는 좀 안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저거? 왜 정부만 책임져야 되느냐. 금융기관에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금융회사들, 예. 또 이 보증을 많이 해준 보증회사도 책임져야 되고. 보증회사들. 네. 왜 애당초 그 물건보다 더 과하게 그 대출을 준 거 아닙니까? 지난 정부 때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아서 예. 가격도 올랐고 가격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예. 거기다가 저금리의 전세 대출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많이 해줄 때 은행들이 각자 알아서 LTV 정하듯이 좀 뭐랄까 이게 좀 줄여서 줬으면 되는데 예. 거의 뭐 100% 이상씩 줬잖아요. 그럼 금융기관도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꼭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고.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금융회사들도 책임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채권도 탕감해 줄 수 있고 이자도 유예해 줄 수 있고 또 탕감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 지금 당장은 이제 애쫓겨날 판에 돼 있는 임차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채권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한번 보전해주게 되면은 다른 지역도 똑같은 사례가 이제 남게 된단 말이죠. 다른 지역. 네. 이래 되면 뭐 앞으로 지금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이 사고는 연말까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과 엊그제 또 은평구에서 또 100가구가 사고 났잖아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예.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채권을 보전하는데 지속적으로 만약에 지출된다면 그게 온당한가? 정부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정부가 뭐 부동산 대책을 잘못했거나 뭐 보증이 많아서 문제가 됐더라도 보증금을 다 반환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두 분의 생각이시죠. 이게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하고 난 이후에 물어준 금액이 있어요.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1조 7천억이요? 네. 그중에서 7,700억 정도를 구상권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뭐 일부는 구상권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사고가 자꾸 나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가입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2015년도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시행할 때 한 700명 정도가 가입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23만 8천 명이 가입을 했어요. 2021년도에도 23만 명이 가입을 했거든요. 네.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그러면 이제 보증 여력을 범위 내에서 좀 이 관리됐어야 되는데 공시가격의 150%까지 해줬어요. 그 부분이 지금 다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정부나 정부의 실책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과도했다. 전세금을 너무 쉽게 빌릴 수 있게 보증을 너무 많이 해준다.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얘기는 공감을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방송 오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일단 피해자 구제 방안 먼저 정리하고 피해자 지금 이 얘기는 전세 사기 있잖아요. 네. 예방 대책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방 대책.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줬다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깡통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미출구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들을 저는 실제 다 분석해봤어요. 경매 나와서 낙찰되는 사례를 다 분석해본 겁니다. 실제로. 네. 그 진행된 사례들을 보면은요, 선순위 은행 금융기관들이 있잖아요. 매매가를 초과해서 대출해주진 않았습니다. 매매가를 초과해서. 네. 정확히 넘어가진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LTV 규정 정도는 맞춰서 대출해준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로 세입자들이 아까 공중개사 이행각서를 믿고 후순위로 전세 보증금이 5천에서 1억 사이. 정부 발표로는 평균 8,800만 원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 3억 초과되는 7명을 빼고는요. 예, 그래서 후순위로 들어간 전세 보증금들이 지금 물리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 피해 구제 방안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경매가 진행된다면 소액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을 받을 금액
있거든요. 예.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어요. 네, 기준이 건재당, 있죠. 예, 네. 설정 일자에 따라서 그렇죠. 인천 같은 경우는 2,200에서 3,400 정도 될 겁니다. 네. 자, 이 금액 정도는요. 일단 정부가 현재 LH에서 매입하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데 먼저 매입가격을 책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아, 소액 보증금만 경우에 지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인천 사기 법적으로 사건 받을 수 같은 있는 경우는 매입 금액을 책정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냐? 감정 평가 금액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낙찰 가액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낙찰 가액으로 해도 될 걸로 보이고요. 또는 지금 제3국육 채권회사로 전부 다 채권을 양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 채권회사에 양도했을 때는 분명히 할인해서 보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1억이 채권 최고액이 아니고 원금이었다면 채권 추심 회사에 보낸 거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50% 때는 높아봐야 80% 이내에 채권을 양도받았을 거예요. 양수받았을 거란 말이죠. 양수받았으면 정부에서 있잖아요. 매입할 때 채권 최고의 원금이라든지 또는 지금 아까 양도하고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수하면서 계약서 있을 거거든요. 네. 그 정도 가액에 매입을 한 다음에 차액이 있잖아요. 이게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2,200에서 3,400. 근데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LH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 정도는 정부에서 임차인들을 위해서 어차피 임차인들이 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준다든지 또는 우리가 거기서 장기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면 보증금으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그 차액만큼의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전월세 전환율 있지 않습니까? 5%. 그래서 보증금은 소액 변제금 정도로 책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에 LH에서 매입을 한다 하면 거기에서 할인해서 한 경우 약 8천만 원이 될 거고 8천만 원에 대해서 2,200만 원 정도 빼면 임차인이 아니 8천만 원에서 우리가 이제 공공임대를 할 경우에 시세 한 60% 정도의 그러니까 좀 임대를 하지 너무 않습니까? 복잡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최소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좀 인정해주고 그 예. 차액만큼은 월세로 좀 돌려서 그쪽에 살게 하자 뭐 그런 예. 거잖아요. 간단히 그렇게 얘기하면. 했을 때 월세 부담이 약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도라면 임차인들에게 싼 가격에 어차피 소액인 보증금 보존해주면서 보존해주면서. 싼 가격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마련이 지금 된다는 거죠. 정부가 이제 내놓은 안이 바로 그런 건데요. 네. 아 그래요? 지금 임차인이 기술합니다. 만약에 그 매수 우선 매수권.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고 LH에 양도를 하면 예. 양도한 그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LH가 그걸 매입하겠다는 매입해서 겁니다. 살게 했네. 그래서 계속 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게 지금 중에- 같은 겁니까? 네, 네, 그 맞습니다. 중에 우선 변제권이 이제 있으니까 그만큼은 그 낙찰 받으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주교사님께서 월세로 전환해달라는 겁니다. 월세로 돈이 없으니까. 전환해서. 아. 지금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놓은 게.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근데 그다음에 또 한 그렇게 하고 가지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야당과 이 정의당은 자꾸 보증금을 다 돌려주라. 자꾸 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아, 이게 이제 뭐냐면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거주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이나 낙찰된 이후에 그 배당 금액만큼은 돌려가는데 그게 너무 작으니까 너무 작죠. 적어도 반 정도 이상은 지원해줘라.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건 다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얘기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에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거죠. 은행도 책임져야 되고, 네. 네, 뭐랄까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책임져야 되는데 왜 정부만 책임져야 되느냐? 이게 만약에 한번 이래 돼버리면 예. 결국에 선례로 남아서 다른 지역도 계속 정부가 관여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부동산 시장에. 그런데 이런 확실한 전세 사회가 아니고 왜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전세금보다 더 떨어지는 이 깡통 전세의 경우의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전세 사기가 아니고 이런 네.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없죠. 그거를 현실적으로 전부 다 현재 예를 들어서 야당의 주장처럼 한다 그러면 그 깡통 전세 사기가 아니. 네. 깡통 전세 피해자들도 다 구제해야 되는데 이미 주택 가격 하락하면서 있잖아요. 언론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임대인들이 역월세를 지원해주는 방법 이거 있거든요. 이분들도 그러면 피해자예요. 그럼 이분들까지 다 구제해 줄 수는 없는 거 구제할 수 아닙니까? 없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리고 아까 사람들도 분명히 이제 이게 말씀드렸듯이 선례가 남으면 해달라고 또 요구할 수 있다는 예, 얘기죠, 제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입천 미출구 사기 사건을 가지고 후순위 임차인들을 보호해달라 했을 때 있잖아요. 앞으로 시장에서 이거와 유사한 사태들 의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앞으로요? 예, 왜 그러냐면 등기 등본을 공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수인 그녀당 있는데 후순위로 전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정부가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보호해 준다면 등기 사항 증명서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정부가 보호해 준다면 예.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할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예, 맞습니다. 예, 도덕적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 피해자들께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예. 지금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관련돼서 이 전세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집값의 100%까지 지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가 사실 정말 큰 문제였습니까? 그것도 문제였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2년이 4년을 거주하면서 초기 임대료 제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지난 2017년도 12월 13일 날 예.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관계없이 주택 수 가지고 이 임대사업에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줬거든요. 네. 오히려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세입니다. 갭투자입니다. 정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사람들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다가 지금 갭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나면 그대로 터지는 거예요. 지금 뭐 미추홀구뿐이 아니라 은평구나 안양이나 또는 화곡동이나 수원이나 전부 전세 끼고 샀던 사람들입니다. 예. 월세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증금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전세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세 제도의 존속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전세 제도를 과연 어떻게 하나? 전세 사기 없애려면 전세를 없애면 될 텐데 전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 월세로 뭐 의무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이 보증금 전세 반환 보증보험 보증 제도가 결함이 확실히 있었다고 봅니까? 예, 제가 이거로 이제 시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초창기 시행 당시에는요, 보증 비율이 60%였어요. 정부 대책으로 나오기는 54%로 발표되었지만 실제 시행은 60%로 시행되었습니다. 집값의 보증금이 60% 이하였다. 예,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그다음에 그 전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그 전에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기존에는 정부에서 있잖아요. 기금 대출 정도 정말 서민들에게만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죄송하지만 전전정권증권, 네. MB 정권 때부터 전세자금 대출 60%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70%까지 허용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80%까지 확대했던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9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깡통 전세 사기에서 있잖아요. 2030 세대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이 피해자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청년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청년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요. 전세 보증금의 100%까지 있잖아요. 대출해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보증금의 100%? 예. 1억짜리 집이라면 1억에 전세자금 대출해주고 있어요. 그거 다 100% 보증이 되니까 대출할 거 아니에요. 대출이 되고 보증을 대출이 해주니까. 되니까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증도 넘어가야 되는데 보증도 1억짜리 집에 1억까지 보증을 해준다는 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은행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부동산 규제 20몇 번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게 대출 규제였거든요. 예. 임대인들에 대한 매수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계부채 통계로 보면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합니다. 근데 그걸 세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 어떤 게 증가하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해 버립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임대인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고 집을 살 경우에는 이자를 부담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처럼 100% 전세자금 대출을 했다가 100% 반환보증보험이 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이제 집을 사는데 자기 자본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그 이자를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죠? 임차인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주인이 내야 될 이자를 임차인이 대신 내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시장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반환보증보험도 당연히 문제고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지 개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절이 있잖아요. 최저 1.2%에서 뭐 고정금리로 10년씩, 뭐 20년씩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전세 보증금 대출 관련된 보증이 복지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집값에 다 100%를 대출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피해 세대로 분류했을 때 30대가 33.4%나 됩니다. 30대. 네,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예, 사회 초년생이나 또 신혼부부에도 많이 해준 거죠. 예. 사실은 전세 보증 제도가 제대로만 정책됐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그 전세 제도의 에스코르 제도처럼 이렇게 좀 더 안정될 수 있는데 보증 여력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이걸 줄이고 있습니다. 허그가 이달부터 줄였죠. 네. 요 150%를 140%로 줄여서 공시가 적용 기준을 150에서 140% 집값 네. 산정할 때 적용. 그래도 높습니다, 그거. 그것도 높다. 네. 적어도 한 120, 30% 정도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줄인 거네요. 네. 허그가. 그리고 매매 가격의 100% 해주던 것을 지금 90% 내렸거든요. 그것도 대출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할 때 70% 이상 안 주잖아요.
거기다가 또 방 빼고 뭐 손수지 빼고 주는데 그냥 100% 90% 저 해줍니다. 비율 줄인 거 우리 장석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세 제가 2월달에 정부 대책 나왔을 때 이미 효과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저걸 이용한 전세 사기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쉽게 말해서 일어나고 있다? 개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예,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압니다. 네. 오피스텔이라든지 있잖아요, 빌라들 영업하시는 공중개사들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요 어떻게 올라왔냐면 LH, SH, 중소기업 대출 100% 가능함 이렇게 실제 그런 매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보증 예방하려면 줄이는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라든지 깡통 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줄이려면 네네. 저것들 손을 봐야 될까 아니면 다른 뭐 제도적 장치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저는 될까요? 일단 깡통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요. 깡통 전세 사기 막을 방법. 막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한몫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종부세를 비과세해 줬었거든요. 종부세를 비과세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100채를 산다고 가정했다면 1년 뒤에 종부세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사라 그래도 종부세 여유를 였기 때문에 갭투기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갭투기라는 게 자기 자본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돈이 1원도 없는데 100채를 샀습니다. 1년 뒤에 종부세를 낼 걸 생각한다면 100채를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세제 혜택을 줄여야 된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도 정확히 있잖아요. 우리가 정부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이렇게 임대사업을 기업형으로 활성화시키겠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개인 사업자들도 전부 다 있잖아요. 기업들도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 분명히 채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에 이게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산할 때.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돈을 1원도 없이 갭투기에서 100채를 샀다면 그 100채에 대한 금액, 예를 들어 한 채당 1억이면 100억 아닙니까? 100억에 대한 채무가 있는 걸로 간주해야 된다는 채무로 거예요. 간주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자고 하는데 제가 줄이자라면 어떤 데서는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자는 소리나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80%씩 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때 5% 내지 10%를 상한하는 조건으로 해서 줄여가고요. 신규 대출도 갑자기 줄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0% 정도 내놨잖아요. 85%, 80%, 75%에서 점진적으로 60%까지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아, 60% 정도. 예, 전세자금 대출을 한 대를 최대로 한다 하더라도요. 집값의 60%. 아닙니다. 보증금이에요. 아, 보증,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전세 보증금의 60%로 제한해야 제한해야 된다.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예, 보증보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2016년도에 60%에 출발해가지고 2017년도 2월 달에요. 1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이 확대된 것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1억짜리 집에 1억 전세 보증보험도 인정해주겠다는 거는 집 주인들에게 갭투기를 많이 하라는 보증보험 회사가 부추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60% 해야 되는데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다주택자들은 LTV 규제를 60%를 하고 있고요. 1주택자는 70%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는 그렇다면 LTV 기준으로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LTV 기준으로 그래서 보증보험 비율도 낮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 집을 한 채만 한다 그러면 LTV가 70%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인정해 주되 한 채 이상을 해서 임대 놓을 경우에는 지금 LTV가 60%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당연히 한도도 60%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60%로? 이거는 깡통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고요. 예. 근본적으로 저는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한다면 깡통 전세.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고 그냥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전세를 못 그거를 내주는. 막기 위한 거 저도 간단하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뭐예요? 우리가 전세 보증금이라는데 월세에 대한 우리나라는 표준 임대료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준 그래서- 임대료 적용 안 되고 있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에 표준 임대료를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해서 표준 임대료를 공시하고 이건 의무가 아니고 혹시 이 표준 임대료를 준수한 임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다음에 초과돼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보험을 100%까지는 안 될 거고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까지는 보증보험료를 의무 가입한다든지 이런 형태 하면 될 것 같고 실제 어제 국회에서 그제 어떤 국회의원분이 발의를 하셨어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하라는 의무 가입.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임대인이 예.
그래서 그런 페널티를 60% 이상의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한테 주고요. 예. 대신 인센티브는 아까 일정 부분의 세제 혜택을 줬으면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정부가- 시장에서 저절로 표준 임대인으로 들어올 거로 보이고 정부가 표준 임대료를 설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해서 지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예, 그런 예. 얘기죠. 우리 권대중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지금 이런 사태, 깡통 전세 사기라든지 깡통 전세 가능성 뭐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꼭 좀 필요한 대책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우선 당장 그 우리 공인중개사분이 와 계시니까 네. 중개사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죠? 중개사들 제도적으로 사실- 이걸 좀 바꿔야 된다고 제가 봐요. 그걸 제가 이거 좀- 공인중개사는요. 질문 아니, 주세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개인인 경우에는 1억 법인 내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사고 나면 1년 동안에 n분의 1입니다. 그게 보호해주는 게. 물어주는 게. 예, 예. 법인이 2억이에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생활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요. 예. 손해배상 기금을 내게 돼 있어요. 모든 평가 금액 수수료의 1000분의 1을 네. 손해배상 기금으로 내서 사고가 날 때 그걸로 이렇게 그 변제합니다. 네. 나는 그 공인중개사들도 국가의 자격자 입장에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또 이 그 뭐랄까 그 손해배상 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기금 그런 제도. 자격자기 필요하다는 때문에 생각이시고 손해배상 기금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예. 또 어떤 제도? 두 번째는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사후적 대책입니다. 예.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내서 그 계약서를 갖다 줘야 얼마 가입하는지는 알아요. 예. 근데 정부가 내건 대책은 이제 사전에 임차인이 뭐 국세나 지방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압류됐는지 체납됐는지 확인하는 권한은 줬지만 선수채권을 확인할 권한은 줬지만 그 이전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 가입하는 것은 임대인이 수수료를 낼 권리가 있어요. 책임이 예. 있어요, 이거는. 예, 왜 자기가 또 못 돌려줄 때 나가는 그러니까 비용이기 임대인의 때문에. 의무로 하자. 그래서 네. 가입하기 전에 사후적 대책이나 사전적 대책으로 바꿔라. 사전 대책으로. 같은 물건을 보증보험에 가서 네. 어느 정도 가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그 금액 이상 주고 들어갈 사람은 없어요. 예, 그 예. 금액은 이미 선수지가 다 분석된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면 임대인도 그 이상 더 높게 내놓을 수 없어서 전세 시장도 안정화되고 보호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네. 사후적 대책을 사전적 대책으로 바꿔라. 사전 대책으로 임대인에게 전세 반환 보증보험 의무화를 하자는 두 분의 의견 일치를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좀 우리 장성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인천 미추홀구에서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을 했는데 네. 사실 이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밖에 의존할 사람이 없었는데 네. 결국 사기에 당한 셈인데 같은 업종에 계신 분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공모에 의한 사기 사건입니다. 예. 이건 직종을 떠나서 어느 직종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사기죄가 정확히 성립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거고요. 예.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깡통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깡통 전세 사기. 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이행각서를 써주고 이랬기 때문에 사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예. 예, 그런 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을 거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반드시 형사처벌 예.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깡통 전세 사기에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대차 계약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깡통 전세 사기꾼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임대차 계약서만 피해자들의 임대차 계약서만 다 수집한다면 그거에 적극적으로 중개를 한 중개사들 확인 가능하거든요. 예. 예, 저는 그 명단까지 다 실명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추가적인 있잖아요. 예.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예. 예를 들어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잖아요. 저기 있는 중개사가 깡통 전세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안 하는지 정보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사기에 때문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명단을 공개하라. 실명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안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장석호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